조선해양공학과의 심종계 교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조선의 PLM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크게 뭐 핵심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선산업의 PLM을 적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선산업에 대한 정확한 그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PLM 기술과 PLM 툴에 관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아마 조선산업의 그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테스트 끝났죠?
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2009년 10월 14일 CNG 방송은 조선산업의 라이프사이클 특성을 소개하고 PLM과 조선산업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PLM의 필요성과 성공 핵심 요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서울대 조선해양학과의 신종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님은 10년 넘게 이제 조선 PLM 쪽을 주장하셨는데, 제가 잠시 소개하면은 작년에 미국에 한 1년 계셨죠. 네. 그래서 돌아오시니까 한국 조선 PLM이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10월 14일 CNG-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 경쟁력, 이런 것을 잠시 교수님께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선산업의 위상을 보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왜 PLM이 중요한지, PLM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또 필수인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위상을 보면 건조량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네. 그리고 세계 유수한 조선소, 저희 7대 조선소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고 또 선박을 잘 짓는 중형급 조선소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양만 세계 1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선주들을 만족시키고 또 매년 세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는 등 소위 질과 양에서 명실상부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제품을 보면 상선 부분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데 네. 상선 부분 외에도 요즘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함정 그리고 차세대 선박들이 있습니다. 극지 항행선이라든지 전기 추진선 같은 선박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크루저급 선박이라든지 요트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럼 조선산업이 세계 이렇게 1위가 될 때까지 경쟁력의 원천이 뭐냐? 어디서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 1위를 하고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신제품의 설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성능, 새로운 기능을 가진 선박을 빠르고 품질을 높게 생산하고 설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드는 선박은 아주 품질이 높은 그런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이라든지 가공 도장 기술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소위 이윤이 많이 창출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박을 고품질을 만들면서도 이윤을 높이는 방법은 생산 관리 시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생산 관리 시설은 다품종의 선박을 동시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0척, 100척의 선박을 동시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 기술, 생산 기술과 아울러서 생산 관리 기술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근자에 중국, 일본, 유럽, 또 국제 금융 위기 이래서 우리 조선산업에 소위 이제 위기가 닥쳤는데 조선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간격으로 조선산업의 위기는 늘 있어 왔고 늘 극복을 해왔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설비가 증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박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량도 감소를 해서 우리나라가 선박 산업에 약간 위기를 맞고 있으며 또 이제 환경이 규제돼 가지고 새로운 규제에 맞는 새로운 선박들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조선 경쟁력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와의 격차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선박을 설계해낼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부가 산업을 리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세계 1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네. 프로세스도 개선을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첨단의 설비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PLM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데 많이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조선이 지금 PLM을 한다는 게 약간 좀 저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조선 사업은 좀 다른 산업에 대해서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업의 특수성을 알아야지 조선 PLM을 또 시작을 하니까 조선 사업의 그 많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조선 산업의 이 다른 산업하고 공통점과 또 차별성이 있는데 네. 조선 산업의 특징을 보면은 선박을 수주해서 인도하기까지 기간이 뭐 2년, 3년, 뭐 함정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하드웨어도 많이 바뀌고 소프트웨어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품이 수만에서 수십만 또 수백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구매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설계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설계 단계에서 보면은 영업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생산 설계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데 각각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 하면서 다른 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다른 분야하고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을 보면은 강제를 철판을 들여와서부터 그 조립하고 가공하고 탑재를 해서 시운전해서 선박을 인도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그 절차들이 다양한 생산 시스템에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복합 홀류 제품을 동시에 다른 제품들을 갖다가 생산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관된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그 보강판이라든지 블럭이라든지 하는 이런 중간 제품들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의 생산, 설계와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조선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것들이 조선산업의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는 각 분야별로 발전돼서는 곤란하다. 이것이 통합되고 일관되고 체계화돼야 된다. 그래서 PLM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 산업을 이렇게 보면 참 여기에 있는 사람도 좀 어렵고 PLM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 선박서부터 잠수함서부터 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가능한지는 저는 문외한으로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에 아까도 하셨지만 제품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선박에나 또 함정에서 SWBS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WBS는 좀 들어봤는데 SWBS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선박이 워낙 제품이 다양하고 주문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설계도 다양하고 생산 절차도 다양해서 그 일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사례는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그 외국 사례를 보는 것인데 제가 그동안 찾아보고 익히고 공부한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 그 해군 함정을 개발하면서 체계화를 시켜놨던 것이 조선산업에서 가장 그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 SWBS, 즉 Ship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973년에 그 밀리터리 스탠다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을 그 만들 때 그 함정에 만드는 제품의 그 구성 요소하고 절차를 다 분석을 해서 구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해군에서는 SWBS를 기본으로 배를 만드는 체계를 잡았습니다. 이 체계가 뭐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 expanded SWBS로 개선이 됐지만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설계와 생산의 정보와 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것을 그 구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WBS라는 그룹들을 보면은 그룹 100에서 700까지는 우리가 흔히 다른 제조업에서 말하는 BOM, Bill of Materials라고 얘기하는 그 제품의 구성 요소들을 소개를 한 것이 되겠고요. 그룹 800을 보면은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생산 설계와 엔지니어링도
같이 그 SWBS에 그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 900을 보면 Ship Assembly and Support Service라고 해서 생산에 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의 SWBS를 보면 제품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구성 요소뿐이 아니라 설계, 생산 설계, 엔지니어링, 그 생산, 시운전까지 실제로 제품의 분류와 프로세스의 분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사실상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분류를 해놓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아쉽게도 일반 생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규정이 명문화된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저기 함정을 개발하는 그 SWBS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일반 생산의 경우에 잘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산업과 PLM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조선산업 PLM이 세상에 등장을 한 것은 2000년입니다. 2000년에 등장을 했는데 PLM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2000년 이전에는 그런 PLM이 없다가 갑자기 PLM이 나왔느냐. 이것을 조선산업에서 본다면은 PLM 이전 기술로 저는 IPPD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IPPD는 그 Integrated Product and Process Development라는 것의 약자로서 그 설계 개념부터 생산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수행되는 모든 과정을 일관되고 통합되게 관리하라는 미국 해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유념해 볼 게 프로덕트와 프로세스를 인테그레이션해서 개발해라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만 보지 말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프로세스도 같이 연동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그 철학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PD는 일종의 이제 개념적인 얘기가 되겠고 그 IPPD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IPD가 있습니다. Integrated Product Data Environment가 있는데 이 IPPD를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미국 해군에서 규정어를 만들고 미국 해군에서는 향후 자국에서 짓는 선박의 경우에는 IPPD, IPD를 적용을 해서 선박을 개발해라.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가 미국 해군의 LPD-17이라는 배가 되겠습니다. LPD-17이라는 배에다가 이 개념을 첫 적용해서 개발을 해서 이 결과가 여러 이제 문서로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IPT라는 것을 구성해서 추진하라는 겁니다. IPT가 Integrated Product Team인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 프로덕트와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의견과 경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인테그레이티드 프로덕트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라이프 사이클을 일관되게 관리하라는 것으로 그 정의를 하는 새로운 팀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PLM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상산에도 IPT라는 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전문가나 그 필요한 인원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LPD-17을 처음 적용하면서 툴을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로서 가장 그 뛰어나다고 알려진 인터그래프의 VDS, SDLC의 메타페이즈, 그 다음에 데넵의 아이그리 퀘스트라는 툴을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는 획기적으로 설계 품질이 개선이 됐고 비용이 절감됐고 엄청난 효과를 봤다는 것이 뭐 여러 그 자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종의 전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었지만 또 그만큼 그 노력과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었는데 마침 그 시점에 이제 PLM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선 쪽에서 보면 IPPD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서 모델과 시뮬레이션과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전산 소프트웨어 기술이 통합화되고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PLM이 적시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PLM 탄생 이전에 있었던 CAD나 PDM에다가 생산과 운영을 접목을 해서 PLM이 첫 발을 디디게 되면서 그 함정에 PLM을 적용을 하자라는 그런 그 사례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LPD-17이라는 그 함정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미국의 최신의 잠수함인 버지니아 클래스에도 IPD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IPD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프로덕트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개념의 어떤 데이터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도입을 해서 봤더니 그 기존의 그 IPD 저는 이제 PLM의 전신의 이름을 IPD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PD를 보면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이나 시울프급 잠수함에서 생겼던 그 디자인 이슈들이 생산 단계에서 생기면서, 생산 단계에서는 8만 건, 6만 건 이렇게 생기면서 사실 설계는 빠르고 쉽게 했지만 생산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설계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 RPD를 도입을 했더니 버지니아 클래스에서는 그것이 거의 그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됐다. 이런 결과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울프를 할 때 너무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국가에서 그 버지니아급은 뭐 엄청 그 반으로 그 하라고 이런 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뭐 함정을 만드는 뭐 이런 조선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여기에 적용을 해서 성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LM에 좀, 그러면은 이제 PLM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PLM의 기술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PLM은 우선 PLM을 말 그대로 보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여기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드는 제품을 규정하는 거니까 그 말을 빼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에서 설계에서 생산, 운영까지를 라이프 사이클로 보통 부릅니다. 더 길게는 폐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보통 그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오퍼레이션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요.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 그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사용자를 고려한 제품의 설계와 생산의 효율을 높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PLM이 없던 시절에 그 이슈들은 뭐가 있었냐 보면 설계나 생산, 운영, 엔지니어링을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은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잘 모르고 뭐 대화도 단절돼 있고 또 설계하는 사람들이 뭐 그 특수성능 해석인 구조 해석이나 유체 해석이나 진동 소음 해석 이런 분들하고 사실 데이터만 주고받았지 뭐 크게 이렇게 교류 내지는 공감을 하는 그런 일은 좀 적었습니다. 네. 그 절차와 데이터가 사실 단절돼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설계에서 도면을 받아서 다시 자기가 모델 처음부터 또 다 만들고 네. 또 유체 해석하는 사람은 또 다른 도면을 받아서 또 다른 데이터 생성을 새로 다 하고 서로가 설계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각자가 데이터를 생성을 새로 하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생성이 반복되고 저장되지도 않았고 활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성과 프로세서는 저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속성과 프로세서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박을 설계할 때 선수부의 두께가 50mm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최종 CAD 데이터를 보면 50mm라는 그 수치는 표시되어 있는데 그 50mm라는 것이 어떤 규정을 거쳐서 거기에 부식이 얼마나 되는 고려를 했으며 용접 마진은 얼마나 고려했으며 규정을 얼마나 따라서 최종적으로 50mm가 얻어졌는지에 대한 절차는 어딘가 있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CAD 데이터에는 절차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강도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진동 소음을 계산하고 부식을 계산하고 그 환경 오염을 계산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됐는지가 없는, 그래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에 따라 있는 프로세스와 또 거기에 따라 있는 속성이 또 중요한데 그것이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그런 것들이 CAD 도면에는 그냥 수치로만 그냥 표현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돼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 적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험과 직관에 상당히 의존해서 그래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LM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 엔지니어링, 생산의 모든 액티비티에 관련된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LM을 적용하는 건 단지 설계하는 사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엔지니어링과 생산,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그걸 활용해야 되고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나 속성 프로세스는 디지털 포맷으로 정리되고 관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현실적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좀 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특성이나 앞으로 우리 조선 산업에서 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저희가 좋은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잘 쓰듯이 조선에서 또 제조업에서 네. PLM을 쓰려고 그러면 좋은 PLM 툴이 또 필요합니다. 네. PLM 툴이라는 것은 PLM의 개념들을 사용자가 잘 쓸 수 있게 구현해 준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PLM 기술을 구현하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LM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AD라든지 PDM, CAM, CAE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다 포함하기가 어려우면은 잘 돼 있는 타 소프트하고 연동이 잘 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그 주요 개발자들은 다소 시스템이라든지 지멘스, 그다음에 조선에서 많이 쓰이는 인터그래퍼, 그다음에 PTC, 아베바 이런 조선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좀 알려지거나 사용이 되어 왔던 그런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자들이 이제 PLM 툴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선박에 맞는 툴이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PLM 기술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좋은 툴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적정 툴을 선정하는 것은 PLM 적용의 꽤 성공 요소이기 때문에 그 툴들을 선정할 때 선박 라이프 사이클 특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적용하기가 좀 용이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설계 데이터뿐이 아니라 엔지니어링과 생산이 연동이 돼야지 우리가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을 또 다 포함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선소에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들, 선박 관련 여러 가지 선박에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런 선박의 특성에 맞는 계산 소프트웨어들이나 또는 조선소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ERP라든지 SCM, 그다음에 APS 같은 생산기획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이 잘 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동도 잘 돼야 되고 또 물론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또 사용자가 쓰기 불편하면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서비스 또 툴 기술이 얼마큼 빨리 업그레이드 되느냐 하는 것들,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툴을 선정을 하면 PLM 적용에 훨씬 손쉬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그만 시장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시장인데 모든 툴이 다 IT 툴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 조선소들이 각자 다른 툴을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 방향을 미래에는 인테그레이션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소마다 또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조선의 전문화된 CAD 툴이라든지 생산 툴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더 배가하기 위해서 그럼 기존의 툴과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소위 조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기술로 기존의 1위를 했다면 이제 미래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툴로서 포장을 해야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검토도 다각도로 해야 되고 툴에 대한 선정도 다각도로 해서 기존의 것이 과거에 만족스러운 것이었다면 계속 쓰고 미래에도 만족스럽다면 쓰고 만약에 새로 만들려는 제품의 적용이 어렵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PLM에 대한 툴서부터 무슨 어떤 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쪽지를 보내시거나 우리 신 교수님과 이렇게 컨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논란이 참 많은데 신뢰를 좀 들으면서 외국 신뢰, 국내 신뢰 그리고 또 우리네가 진행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좀 PLM 프로젝트를 보면서 좀 더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PLM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PLM을 처음 접했을 때 네. 이게 개념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선박에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꽤 의심도 되고 궁금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자료와 또 미국에서 여행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PD로 구현된 LPD-17이라는 개발 회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가장 좋은 사례다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 홀란드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음 봤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것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조선에서 대표적인 PLM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잠수함을 전문으로 만드는 일렉트릭 보트사에서 초기 잠수함 모델에 PLM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실제 잠수함에 적용을 하면 사실상 공개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보트사의 창업자인 존 홀란드가 예전에 스케치한 그 잠수함에 대해서 PLM 기술을 적용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예전에 정말 손으로 설계하고 그 작업자들이 알아서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었던 잠수함이 되겠고,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2002년에 사례로 발표됐던 그 홀란드 프로젝트의 홀란드 잠수함에 PLM이 적용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홀란드 잠수함의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사이클 정의를 하고 설계에서부터 생산, 유지 보수, 교육 훈련까지를 총망라하는 것을 라이프 사이클로 정했습니다. 그 3차원 형상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엔지니어링 설계, 그러니까 설계 오류도 검증을 하고 상세 설계,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 사용자 환경을 위해서 시험 운영 시뮬레이션, 유지 보수, 교육 훈련까지를 이 잠수함에 적용한 PLM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잠수함은 그 USS 홀란드라고 불리우는 그 잠수함이 되겠고요. 그 잠수함의 초기 모델이 되겠습니다. 배수량이 74톤, 길이가 53피트 정도 되는 자망 속력은 5노스 정도 되는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 이 USS 홀란드 잠수함을 만들 때 유일한 도면입니다. 이게 그 남북전쟁 때 좀 잠깐 잠깐 쓰였다는,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이런 게 만들었다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도면만 가지고도 그 정교한 잠수함을 생산까지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에 들어가 있는 그 2200개의 그 부품들을 다 그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게 이 모델링 했다는 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이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2차원 도면을 보고 이런 3차원 형상을 추정해서 모든 것을 3차원 CAD 데이터화하고 DB로 구축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부품이 몇 개라고 하시죠? 2200개. 그 뭐 버지니아는 뭐 300만 개 이상이라고 되는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부품들을 다 그 3차원 형상으로 구현을 하고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전체 홀란드 잠수함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쓰이게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프로펠러가 되겠습니다. 한 사례가 이 잠수함 중에서 프로펠러 부분을 따서 이제 해석한 사례가 그 다음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그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 해석하고 구조 해석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 화면이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들이 앞에서 보여드린 3차원 형상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설계해서 했던 데이터들을 무리 없이 갖다가 쓰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에다가 승조원을 시뮬레이션을 넣어서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 승조원들이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인간공학적인 그 내용을 썼는데 여기 사람 빼고 있는 모델들은 앞서 있는 데이터를 또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데이터는 한 번 생성됐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인간공학 시뮬레이션까지 사람을 승조원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넣어서 여러 가지 한 잠수함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작들을 시뮬레이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를 배치를 하고 기계의 작동을 보여주는데 설계 도면만 가지고는 이 기계가 정말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자들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설계를 했겠지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앞서 그 3차원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그 순서대로 작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동작도 해본 그런 그래서 최적화 배치를 찾아내는 그런 시뮬레이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파트라든지 그 점선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상세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그 기본 설계에서 만들어진 그 DB를 활용을 해서 상세 설계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NC 가공이 되겠는데 앞서 프로펠러를 초기 단계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해석을 해서 프로펠러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유체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NC 가공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종이 드로잉 또는 2D CAD 가지고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공하는 사람들은 가공하는 대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유치하는 사람은 유치하는 사람들이 생성하고 구조 해석하는 사람은 따로 생성을 하는데 이 홀란드 프로젝트는 그 일관되게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훼손이 없이 쭉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시뮬레이션 시험하는 시뮬레이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어뢰를 장전해서 어뢰가 발사되는 그 공간과 기구들이 작동하는지 대한 시뮬레이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이나믹 건이 발사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유심히 볼 게 뭐냐면은 이 다이나믹 건을 그 발사하는 사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시험 운영 부서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 시험 운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함 전체 모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이나믹 건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저장해 두고 우리 부서에서 내 업무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 전체는 좀 파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내가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와 속성만 뽑아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그런 데이터의 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공학적으로 그 잠수함이 입수를 하거나 물속에서 그 운행을 할 때 잠수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잠수함에 이렇게 물을 채워서 잠수함에 가라앉거나 물을 빼서 잠수함에 뜨고 하는 동작들을 조선공학적으로 무리가 없는지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데이터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체 함 데이터 중에서 조선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에 필요한 데이터만 그 링크가 돼가지고 그 부분만 따다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 오류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가 설계를 다 마쳤는데 수리하려고 할 때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든지 수리 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검증해보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그때도 필요한 부품과 필요한 공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사람 모델을 넣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건조 시뮬레이션이 되겠고 단지 설계뿐이 아니라 이런 그 건조하는 순서까지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건조하는 데는 그냥 막연히 그 건조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일정 계획을 다 가지고 그 일정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그 건조가 가능한지 저희가 이제 프로듀서빌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설계대로 하면은 생산이 가능한지 이 일정에 대해서 맞춰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그 분야의 데이터들이 어떤 부분이 고장났고 그 고장난 부분의 그 메이커가 어디고 그것을 교환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교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이 필요하고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들었던 3차원 데이터와 상세 데이터 속성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형상과 속성을 담는 PDM을 같이 개발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아까 도면으로 봤던 그 홀란드 잠수함을 3차원으로 복원을 해서 이 잠수함을 가지고 다양한 엔지니어링도 적용을 하고 함 승무원들이 미리 타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미리 가상적으로 타서 보고 운영도 해보고 수리도 해보고 생산도 해보는 그런 그 최종 저희가 디지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버지니아 클래스에 대해서 좀 네, 뭐 그, 보고 싶다 예,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국내사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사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버지니아 잠수함 사례가 네. 그 방송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채널이라든지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이 됐었는데 그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은 미국의 최신의 잠수함이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큰 방위 사업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그룹하고 그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그 두 그룹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일렉트릭 보트하고 노스롭 그루먼하고 서로 라이벌인 회사가 되겠는데 그 라이벌인 회사의 두 조선소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에 따라서 개념에 따라서 IPPD 개념을 적용을 해서 구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렉트릭 보트에서 앞서 보여드린 홀란드 프로젝트와 같은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잠수함을 짓는데 이제 그 IPPD, IPD 나아가서 PLM 개념을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방송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 버지니아 잠수함의 그 사례를 통해서 그 미국 해군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비용 절감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었고 기간 절감도 뭐 5분의 1이 단축이 되고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아무래도 그 함정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정확한 이런 데이터는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효과를 봤다라는 것이 그 버지니아 잠수함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국내 조선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미국의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실 미국은 함정 기술의 세계 선도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상선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인데 이 상선 기술과 함정 기술은 서로 또 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선 기술이 함정 기술에 가서 적용되는 것도 있고 함정 기술이 또 상선 기술에 가서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그 미국 해군에서 잘 규정돼 있는 SWBS라든지 IPPD라든지 IPD 또 거기에 맞춰서 발전된 PLM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내에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 한 10년간 국내에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 3000 CAD2를 적용한 선박 제품 모델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해군과 방위사업청에서 조합문 정보 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공정, 생산공정에서 그 PLM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쉽빌딩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크게 두 가지 사례에 운이 좋게도 제가 참여하게 돼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홀란드 프로젝트처럼 설계, 생산, 그 다음에 인간공학, 운용, 이렇게 온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제가 풀 PL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용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크게 앞단에서, 설계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그 함정사업에서 수행을 했었고, 생산에서 하는 것은 따로 국가 프로젝트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 국내 조선소에서 홀란드 사례와 같은 풀 PLM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그게 이제 아쉽고 이것이 그렇지만 미래에 이것이 적용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사례 첫 번째로는 해군과 방위사업청에서 조합정보 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는데 기존 함정을 3000 모델을 했습니다. 기존의 함정들이 전부 다 2D 파일이거나 뭐 문서로만 종이로만 돼 있었는데 3000으로 했고 기본적으로 SWBS 기반으로 모델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PDM도 구축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실제 함정을 SWC 기반으로 함정 모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었던 그 함정과 지원 선들 중에서 특수한 것들을 모델을 해서 모두 19종의 그 함정들을 3000 모델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3000 태그만 파일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배를 그 조선공학적인 기본 성능 계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선형 설계라든지 기본 성능 계산, 소요마력 수령, 조정 성능 해서 이런 거랑 연동이 돼서 이런 3000 모델이 이런 조선공학적인 여러 그 성능 검토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게끔 그 지원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 꽤 잘 만들어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생산 공정에서 PLM의 그 일부인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생산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그 지원으로 그 사례를 만든 예가 되겠는데, 그 조선 공정을 그 삼천 설비 모델을 구축해서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들을 네. 한번 그 구현을 해보자. 해서 아까 홀란드 프로젝트 중에서 일정 관리, 조립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우리 생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소들의 그 생산성을 늘리는 그 방향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 그 조선소나 공장을 신설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를 찾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디지털 모컵이라고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한 디지털 모델을 얘기하고, 제가 디지털 쉽냐드라고 하면은 그 조선소 생산 공정, 생산 설비에 대한 모델을 그 만들어서 저런 디지털 모컵이 디지털 쉽냐드에서 움직일 때 우리가 풀 PL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쉽냐드만 모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지털 모컵 쪽은 조선소마다 서로 다른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것을 그 3차원으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3차원으로 구현하기 이전에 디지털 쉽냐드가 우선 구현이 되느냐, 생산 공정이 과연 라이프 사이클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에 집중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LM을 조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비 공정 공법들을 디지털로 해가지고 전체 배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설계와 생산된 프로세스에다가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향상하자는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다리 공정에 대해서, 그 3천 성형 공정에 대해서 이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그 일정 계획 이런 것을 연동을 해서 만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선박의 3차원 그 부품을 만들고 선박을 만들듯이 조선소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나 절차들을 3차원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디지털 조선소라는 걸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조선소 전체 5개 공정에서 조선소의 작업장이라든지 대기장, 운반 장비, 도로 설비 용량들이 충분히 그 가동이 될 수 있는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주어진 조선소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레이아웃도 좀 변경을 하고 설비도 좀 추가로 좀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계획도 좀 바꾸고 해서 최대의 생산성을 얻기 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조선소를 설계하는데 작년까지 조선 경기가 좋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인도에서만도 뭐 10여 개 조선소, 베트남에서 50개 조선소, 브라질에서 30개 조선소 이렇게 그 조선소의 그 설비 증설이 일었는데 이런 조선소를 처음 만들 때도 그 조선 공정의 특징에 맞는 것을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선소 레이아웃을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실제로 조선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 설비 데이터나 프로세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선소를 실제와 가깝게 미리 만들어 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실제 경험상으로 조선소를 만들 때보다 거의 금액은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결과를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작업자들이 여기서 또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까 홀란드 프로젝트에서 그 사례에서 보셨듯이 조선소 배에서만 작업자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냐가 아니라 조선소 내에서 작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근골격계를 줄인다든지 안전사고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사례를 또 한번 사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 절친한 친구가 이제 조선에서 의장 설계 뭐 이런 걸 했는데 옛날엔 좀 안지겼는데 요즘에 이제 안전 이런 거가 굉장히 돼가지고 PLM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뭐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이라든가 여기 이제 그 아까 그 세이프웍이었나요?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게 저희가 산 거는 델미아 휴면이고 세이프웍 그다음에 뭐 저기 지멘스에서는 뭐 잭이라는 제가 많이 좀 몇 번 써봤는데 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정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PLM의 분야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핵심 요소랑 관련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점차 가야 될 것 같은데, 4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조선산업의 PLM 핵심 요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조선산업의 PLM은 저는 꼭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눈 바와 같이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 시간을 절감하는 문제, 작업체 안전을 높이는 분야, 품질을 높이는 분야, 이게 사실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안전을 높여야 된다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품질을 높이든지 이런 분야들이 저희 그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데, PLM을 통해서 동시에 구현해야 된다. 품질도 높으면서 가격도 싸고 안전도 좋아지고 하는 그걸 동시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를 희생하고 하나를 찾는 그런 경쟁력은 이제는 과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경쟁력은 그런 모든 것의 장점을 따는 그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LM은 더더군다나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선 기술에 PLM이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성공에 가까우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선박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너무나 많고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조선산업을 그냥 PLM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설계와 생산 절차를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박 제품 3차원 모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모양은 3차원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그 와이어 프레임으로 투지로 된 것들이 많은데 최선도 3차원 솔리드 모델이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용적 차원에서는 서피스 모델이라도 가능한 그런 그 모델을 사용해서 그 SWBS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는 설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파도 중에서 어떻게 성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재개선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 이것은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이보물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건조가 반드시 PLM에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PLM이라고 하면은 엔지니어링과 건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또 N봄을 만들어서 생산과 설계를 연동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프로덕트하고 프로세스, 리소스, 스케줄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된 정보 체계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미국 해금처럼 IPT, 인테그레이티드 프로덕트 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은 풀 PLM이 조선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PLM만 가지고는 또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ERP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플라이 체인도 있고 이런 관련 기술에 대해서 좀 제가 PLM 툴을 샀다고 해서 그냥 PLM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PLM 기술과 PLM 툴이 적절하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 PLM 툴 외에도 제가 PLM 툴을 잘 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관련 기술들이 있는데 크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 복잡한 절차들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해서 그 복잡한 절차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을 하다 보니까 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요하고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기술 중에서 가장 크게 그 해군이 주창을 하는 그 연동성, 인터오퍼러빌리티하고 재활용 기술이 또 필요한 기술이 되겠고 ERP나 SCM, APS 같은 타 시스템하고 연동이 또 잘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선박 제품 모델이 잘 정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배마다 다르고 해양 플랜트 배 제가 제품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품 모델의 정의가 이제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조 설비와 관리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면은 PLM이 잘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LM 기술과 툴뿐이 아니라 이러한 관련 기술들이 보완이 돼야지 저희가 진정한 PLM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뭐 핵심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 교수님께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PLM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조선 업계에서는 PLM에 대해서 좀 냉담했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한 1, 2년서부터 조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PLM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사실 PLM이 뭔지 그 효과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업계에서도 쉽게 적응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PLM이 그 조선 산업에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적용이 되면 효과는 저는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조선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더더군다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조선의 프로세서가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다르고
또 업무도 바쁘고 이 통합했으면 좋겠지만 통합한다는 자체가 또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PLM이 지향하는 이런 통합화, 일관화 이런 쪽보다는 각 부서별로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설계는 기본 설계대로, 생산은 생산대로 발전이 되어서 각 분야에서는 이제 최적화도 되고 그 선진화도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 그 기존의 각 분야별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던 기술들이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이제 융합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저는 PLM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산업에서 작년부터 PLM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뭐 프로젝트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하면서 제일 보람이나 좀 어떤 힘든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보람은 그 PLM을 그 어떤 한 선박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로 적용을 못했지만 분야별로 했지만 그 분야에서 효과가 굉장히 컸고 컸음을 그 사용자들이 확인해 줬을 때가 제일 기뻤고요. 아, 이 PLM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근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설계나 생산 공정에서 있었던 PLM 적용의 결과를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그 섭섭한 면이 있었죠. 근데 기술이라는 것이 뭐 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발전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수님을 이제 제가 뭐 주로 카티아 포럼에서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99년도 뭐 98년 그 정도에.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그때는 PLM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PLM 방향은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질문도 이제 많이 받고 그럴 건데, 제가 먼저 질문은 지금 약간 조선 사업이 위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뭐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잘 나간 편이었는데 이런 기술 변화라고 저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나름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캐드도 사실은 조선업계가 뭐 바이킹이라는 시스템을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 프라이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이 변했는데 IT계가 조선은 좀 덜 변하지 않았나. 좀 이 기회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방산 쪽에 있는 분도 계시고 조선 쪽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조업의 패러다임은 2000년 기준으로 저는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로 외국의 PLM 사례들을 본 바에 의하면 외국에서 가장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 부분이 미국의 함정 분야, 그 다음에 항공기 분야, 자동차, 이런 쪽이 이제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뭐 미국의 어떤 컨퍼런스를 가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난 10년간 PLM을 적용해서 얻었는데 그 PLM이 사실 풀 PLM이 아니고 그래도 두세 분야라도 융합을 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두세 분야가 설계, 엔지니어링 융합해서 효과가 생기고 엔지니어링 생산이 연동돼서 크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에 연동이 되는 풀 PLM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명실장박의 제조업의 강국이고 특히 조선 분야도 함정과 생선 분야에서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이고 또 성공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난 10년간 조선 분야에서 꽤 성공을 해왔고 지금 위기지만 지금 이 위기일 때 뭐 가장 쉬운 말이 위기가 기회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조선 산업이 위기일 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보면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최고의 조선 기술을 이 기회에 좀 주춤할 때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좀 버릴 건 버리고 새로 모을 건 모으고 모을 건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둔다 그러면 조선 경기는 저희 예측으로 내년쯤에 분명히 살아납니다. 뭐 지난 30년 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조선과 해양 플랜트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 지금 준비된 기술로 내년부터 다시 세계 시장을 석권하러 새로운 기술로 무장된 그런 그 조선 강국으로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가 조선 PLM을 통해서 과거의 기술들을 한번 정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IT 기술이나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이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은 이제 약간 운이 좋은 편이라 중국이 그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 가격적으로만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른 제조업도 보고 보면은 중국이라는 데가 뭐 있는 게 없으니까 금세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PDM도 그렇고 3D CAD도 뭐 무선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이 좀 대비해야 될 거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조선 산업을 보면은 이제 질과 양인데 네. 양이라고 하면은 조선의 설비 능력을 말합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설비를 굉장히 늘려왔습니다. 네. 근데 질이라는 건 우리로는 이제 사실 기술인데 네. 양만 늘렸지 기술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에서는 이런 3000 CAD라든지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든지 PLM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이 그냥 그 설비만 늘여놨다고만 안이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기술의 진보를 본다면 우리도 경쟁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 PDM이 뭐 박사님께서 뭐 외국에 가신 동안에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벤더 중심으로 이 PDM을 도입을 벤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선산업계에서는 뭐 굉장히 좀 자만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건데 벤더가 와서 자꾸 이거 해야 됩니다 보니까 진짜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모르는 게 아닐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교수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진짜 이건 벤더가 아니라 한국의 조선산업계가 필요로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이제 질문이 좀 많이 와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좀 하면서, 교수님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뭐 질문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죠. 우리나라 같은 조선 강국이 풀 PDM 적용 사례가 없습니다. 상당히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현재 적용되는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가전이나 자동차, 항공 분야에는 풀 PDM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이거는 이제 좀 제 생각 같아서는 PDM에 분명히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해든 이렇게 오픈을 잘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PDM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뭐 좀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선이나 뭐 이런 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사례만 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홀란드 프로젝트처럼 풀 PLM을 적용한 다른 제조업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네. 보통 어떤 회사에서 PLM을 설치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대체로 보면은 3000 CAD나 PDM 툴을 샀다 네. 이런 거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설계해서 제조까지 다 만들었다 이런 것은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부분별로는 PLM을 적용을 했지만, 풀 PLM은 저는 아직 사례를 못 봤고요. 저는 이 풀 PLM을 조선 분야에서 적용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상선도 좋지만, 미래형 선박이라고 불리는 요트나 네. 크루저에 적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요트 분야는 국가 정책을 맡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네. 제가 요트 분야는 풀 PLM을 적용해서 요트 산업이 좀 늦었지만 네.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요즘에 그 정책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다가는 어떤 아까 말한 솔루션들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래픽으로 그리기도 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용으로 뭐 국가나 이런 데서 좀 공용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솔루션들이. 그리고 한창봉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나와 있는 인터그래프의 SM3D와 SPF, 아베바의 마린과 네트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지멘스 NX와 팀센터를 조선에 같이 적용했을 때 NX가 조선 캐드에 뒷받침이 되나요? 이건 굉장히 금기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는 다 질문을 하면 우리 대답을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죠. 예, 우선 각 개발자들이 만든 툴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하는 것은 우선 저는 모든 툴을 다 제가 써본 평가가 되겠지만 예. 그 툴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툴을 다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툴에 대한 평가는 저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툴을 사용하더라도 예. 조선 산업의 특징과 절차를 맞는 그런 것을 먼저 만들어 두고 거기에 필요한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툴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가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PLM을 설치하려는 기업한테 권장하고 싶은 것은 PLM을 도입하기 위한 조선 자체의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갖다 먼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툴을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덕님께서 이런 질문 하셨어요. PLM 관련된 CAX가 대부분 조선업종 전용인데 현재 자체 개발했거나 상용화된 범용 기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향후 PLM으로의 적용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만만치 않은 질문들이 옵니다, 여기가. 대답을 해주시죠. PLM의 핵심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서포팅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했는데 핵심 분야 중에 하나가 PLM 개발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위 특수 성능 해석 분야는 전문가들이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데이터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 전용으로 어떤 특수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기반이 되는 3차원 CAD, SWBS 기반으로 만들어진 선박 정의에 맞게 데이터의 호환을 유지하면 저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성찬님께서 좀 복잡한 질문을 하셨어요. 조선 PLM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PLM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행부서, 예를 들어서 영업설계에서 후행부서, 기본설계, 생산 운영 등 업무를 가능하나 많이 함으로써 중복된 업무를 피할 수 있는데 회사 조직상 역할과 책임 문제로 과연 선행부서에서 내가 속한 부서와 관계없는 후행부서의 업무를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조선의 PLM이 적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미국 해군에서 적용했던 IPT,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프로덕트 팀 같은 것을 상위 레벨에 있는 임원들이 PLM에 대한 정말 중요성을 느끼고 경쟁력을 이해를 해서 인테그레이티드 프로덕트 팀을 만들어서 영업 설계 뒤에 후행부서, 선행부서, 후행부서를 적절하게 모아서 IPT 같은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장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한 부서에 일을 주고 하라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IPT 팀이 커머셜로 최초로 한 게 항공 분야에서는 보잉 세븐인데 트리플 세븐인데 여기 가서 봤더니 칩 엔지니어가 굉장히 고난이 있어요. IPT의 팀가 칩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시스템 엔지니어 정도 지식도 있고 팀장들 모아가지고 고난을 이 사람이 고난이 커가지고 저희 TOC 할 때도
그 칩 엔지니어 제도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전 조선은 잘 모르겠어요. 조선은 매니저가 있는지 아니면은 배에 대해서 매니저가 있는지 아니면은 칩 엔지니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항공방산 쪽은 다 칩 엔지니어가 있는 거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 이런 거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경환님께서 선종 다양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접목된 플랜트 및 특수 선종에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도면, 축적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기존 접목할 방법과 최소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PLM 툴 업그레이드만이 해소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뭐 PLM 툴을 새로 사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됩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먼저 있던 데이터들이 예. 그냥 데이터만 있는 도면이라면 사실상 PLM을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PL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SWBS라든지 BOM으로 잘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이 최소한 3000 모델이나 서비스 모델로 모델링이 돼 있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의 데이터를 쓰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차라리 새 개념으로 새로 모델 정의부터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는 뭐 F16이라는 데이터는 다 대부분 1960년대 만들어서 2D였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2D 전문가들이 3D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선도 거의 10몇 년 동안 2D 전문가들이 3D로 넘어갈 때는 그 고통이 있는데 아까 그 홀랜드 프로젝트처럼 3D는 뭐 색깔별로다가 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 경험으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가 바로 그 덕목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기존에 2D를 보고 마치 3D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이 3,000원 보니까 그림상으로는 3D로 오해를 하는데 사실 기본 속성은 2D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을 아까 홀란드 프로젝트처럼 3,000원 만들었을 때 고통이 따르는데 일단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활용이나 접목성이나 라이프 사이클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엄청난데 그 첫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2D를 3D로 확장하는 그 어려움은 PLM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될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BIM이라고 요새 그 아키텍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빌딩이라는 부분이. 2D에 있으신 분들이 3D에 대해서 안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최봉수님께서는 조선 사업의 봄 구성이 자재가 최소한 파트, 품목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10만 개에서 18만 개 정도 품목이 움직입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서로 유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파트들이 설계 단계에서 설계 봄이라든지 우리 조선 쪽에서 보면 SWBS라든지 또는 Expanded SWBS는 이런 여러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하이라키가 잘 정의가 되고 그것이 앞으로 사용될 때 E봄이나 M봄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구성 요소들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연구도 필요하고 조선소별로 특성에 맞게 구축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지금 큰 조선소들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좀 중소 대형 세계적으로 커다란 조선소 이외에도 작은 조선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좀 어떤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중소형 조선소들이 경쟁력 있는 조선소가 꽤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설계는
그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전문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윤이라든지 생산 관리라든지 어려움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조선소는 자체적으로 인력도 없고 운영할 여러 가지 엔지니어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중소형 조선소는 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소형 조선소용 특별한 PLM을 좀 잘 구성을 해서 좀 골고루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중소형 조선소가 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질문들 보면 제가 이름 보면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같이 뭐 그래서 오늘 질문들을 어려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뭐 신 교수님이 공력이 높으셔가지고 아주 질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사하시죠.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CNG-TV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는 본 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설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들이 알찬 지식방송을 위해서 후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후기 블로그에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면은 여기 나와 주신 분들을 개인적으로나 이메일로다가 연락을 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